꿈과 사랑을 찾아 80개국에서 70개의 꿈을 이룬 김수영 작가는 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왜 자꾸 남들을 의식할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걸까? 많이 힘드셨죠? 우리의 마음에도 스파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힘든 마음을 따스하게 품어주고 마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김수영의 마음 스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초 동안 지금 당신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빨간색을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빨간색 볼펜, 소화기, 립스틱, 빨간 장미, 빨간 옷 등 갑자기 눈에 빨간색만 들어오지 않나요? 이 우주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모든 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들만 눈에 보일 뿐이지요. 머리하러 가는 날은 다른 사람들 헤어스타일만 눈에 들어오고 신발을 사러 가는 날은 신발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 모든 신경을 장악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집어삼키면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저는 가난과 아버지의 술주정, 어머니의 신세한탄, 답답한 학교의 환멸을 느껴 중학교부터 방황과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고1 때 꿈이 생기자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실에서는 머리 위로 축구공이 날아다니고 선생님조차 제 꿈을 비웃었고 집에 오면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의 반복이었지만 그전에는 거슬렸던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1차 목표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으니까요. 12년 전 가족과 돈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세상은 왜 이토록 불공평한지 한탄하던 저는 꿈 목록을 쓰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그 꿈들을 이룰 기회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자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이루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불평불만을 얘기할 시간도 없이 12년이 흘렀고 저는 80여 개국에서 70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은 한 독자는 저의 책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를 읽은 후 꿈 목록을 쓰셨고 그 꿈들을 이루느라 5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바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아플 때 주저앉아 엉엉 울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은 계곡의 급류와 같아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우리를 순식간에 휩쓸어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왜 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흐르지 않는지, 왜 이렇게 물살이 거센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따지고 원망해봤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 멀리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언덕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뛰어가세요. 그 언덕에 도착하고 나서 물길의 흐름을 곱씹어도 늦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내가 원하는 삶을 자주 그려보세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신경 쓰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을 향해 힘차게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당신을 휩쓸고 있는 급류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들이라는 허상 대신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주변 사람들은 벌써 취업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만 사는데 하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길래 나만 빼고 다들 잘 나가는 걸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나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추측컨대 주변 사람들은 이들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쁘고 잘생긴 부잣집 아이들, 중학교 때는 연예인을 따라하며 트렌드를 주도했던 아이들, 고등학교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 대학에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한 아이들, 직장에서는 빨리 승진한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와 경제력으로, 아이가 자라면 아이 성적으로 서로를 비교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데 내 자식이 그렇지 못하면 속상하고 창피하지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노인들끼리 모여 자식,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백수 혹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지만 자주 연락이 없거나 손자, 손녀가 아직 없는 어르신들은 남들이 자랑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심통을 부리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내세울 게 없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략 이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일까요?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진 공산품처럼 내 인생을 남들과 똑같이 찍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주변 사람들 중 지금 몇 명이나 연락하고 지내나요? 그들 중 지금까지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는 몇 명입니까?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인연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그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마치 머릿속에 남들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존재에 끌려다니는 것과 같아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70억 인구는 다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든 비교의 기본은 동일 조건인데 굳이 비교를 하려면 나와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삶을 살아온 사람과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딱 한 사람이 남겠네요. 바로 과거의 나. 이제 유령들 말고 과거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지 않았나요? 당신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고 아름다워요. 그만하면 건강하고 그만하면 행복하잖아요. 일상에서 조금씩 힘듦은 누구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행복하니?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아닌 나 자신만 괜찮으면 돼요.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세요. 나를, 내 인생을 더 채우세요. 둘째,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세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들 공무원 시험에만 목을 매는 분위기라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겠죠. 그러면 다른 창업준비생이나 성공한 창업가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주어진 인맥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25살에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꽉 막혀 있다는 생각으로 한국을 떠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꽉 막힌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도 있더군요.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영감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해 줄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겠습니까? 남들입니까? 자신입니까?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에 바빠서 남들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실체 없는 유령보다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때의 내 편이 되어주세요. EBS 다큐 리얼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자신의 가족, 대개는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 것 같은 연예인들도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깊은 속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화났다고, 두려웠다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엄마 또는 아빠라는 존재 앞에 선 그들은 수십 년간 가슴에 쌓인 한을 풀어냅니다. 아무리 다큐라지만 카메라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고 싶을 법한데 그간의 서러움이 터져나와 엉엉 울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울먹이는 자식들에게 나는 네가 워낙 씩씩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하면서 회피하거나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할 뿐 내가 미안했다 라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레이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강조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하려 하지만 대부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지요. 특히 자기 문제에만 빠져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부모와 그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 상처 입은 자식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인들 또한 충분히 사랑과 공감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20년에 불구덩이 같았던 세월의 상처는 책과 강연, 방송을 통해 실컷 털어내고 상당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언니, 여동생과 함께 살았던 2년의 시간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지만 겨우 20대 초반이었는데 각자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하던 언니, 동생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서로를 늪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았어요. 엄마에게 독립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면 형제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저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이 상황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어설프게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동생은 본인도 상처받았고 제가 미웠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왜 지나간 일을 들먹이냐며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그래, 그들도 나만큼이나 힘들었겠지 하며 머리로는 애써 이해했지만 위로받지 못한 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씩 덧났습니다.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당시에 살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빛바랜 빨간 벽돌 건물에 지상에 작은 창문을 걸친 반지하 집 앞을 한 바퀴 돌다가 현관문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14년 전 반지하 집 안에 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어렸고 측은했던 내 모습. 수영아, 많이 힘들지?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아직 보살핌 받고 싶은 어린 학생인데 내 앞가림할 틈도 없이 가족들 챙겨야 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지. 남들처럼 실컷 놀고 싶은데 힘들게 일해서 동생 챙기고 부모님께 돈 들여봤자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하게 여기니 얼마나 억울하니.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 맘 다 알아. 14년 전에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 주었더니 왠지 집안에 있는 23살의 내 표정이 훨씬 더 편안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 나를 달래주고 나니 그제야 객관적으로 상황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부모나 형제, 그 누구도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우리 가족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과도한 책임감이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돈이 없다고 신세한탄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건데 그럴 때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요. 따지고 보니 가족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저에겐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강하고 대단한 여자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일찌감치 제 마음속 아이의 존재를 발견했으니까요. 오랜 세월 아기가 어른 노릇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하며 위로해준 그 사람에게 저는 마치 30년의 서름을 다 풀 것처럼 처음으로 억지도 부리고 서럽게 울며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실컷 울고 나서 민망한 제가 너무 애기처럼 굴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난 그 애기가 좋아. 더 천천히 자라도 돼 라며 저를 안심시켜줍니다. 그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식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충분히 위로받고 나서 제 안의 상처가 치유된 자리에 사랑이 채워졌고 제 마음속 아이들은 하나둘씩 성장해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자기 입장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아이들을 달래줘야 합니다. 당시의 상처 제공자가 지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사과를 구한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지만 연인이나 배우자, 믿고 기댈 만한 친구나 상담사가 곁에 없다면 당신 스스로가 그때의 당신 편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당신의 내면 아이들을 충분히 울도록 해줘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인생의 계절을 받아들이면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30대 여성으로부터 이런 사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외국에서 공부한 후 해외 취업에 성공해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는 30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가정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먼저 결혼하여 이 상황을 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지 괴롭고 외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가고 싶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에서는 꺼질 듯한 한숨이 묻어나왔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니까요. 만약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렸을 때 닥쳤다면,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자주 싸우거나 헤어졌더라면 정서적으로 큰 균열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 시련을 마주했으니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고 답장을 보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평생 순탄하게 살다가 처음 시련을 겪은 사람 입장에선 저의 이런 답장에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저는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지요.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여름이었다가 겨울이고 가을이었다가 봄이기도 합니다. 순서는 랜덤이지만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바닥을 찍는 추운 계절과 정점을 찍는 따뜻하고 달콤한 계절을 경험합니다. 춥고 따뜻함은 상대적인 것이라 열대지방 사람이 한국을 겨울에 방문하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강추위를 느끼겠지만 북극 사람이 한국에 오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끼겠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을 살던 사람이 가을을 맞이하면 춥다고 온몸을 웅크리겠지만 겨울을 살던 사람이 가을을 맞이했다면 너무 따뜻하다고 행복해 하겠지요. 한 60대 남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15살부터 공사판 막노동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조그마한 건설회사 사장이 되었지만 회사는 부도가 났고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눈에 밟혀 차마 실행하지 못했지요.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서는 60세가 될 때까지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폭염과 강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40여 년을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 다치거나 몸져 눕는 날도 많았고 사랑받아본 적 없어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기에 아내와는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왔지만 남은 것은 외로움과 분노뿐인 하층민의 삶이었죠. 시간이 흘러 4명의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이제 매달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학창시절 제일 사고를 많이 쳐서 포기했던 둘째 딸은 외국에서 번 돈으로 조그마한 집을 지어주었고 국민연금과 노인연금으로 매달 나오는 40만 원으로 기름값도 하고 커피도 사 마십니다. 한때 디스코로 평생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하루에 2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여전히 눈만 마주치면 싸우긴 하지만 아내도 곁에 있고 TV를 켜면 눈으로 세계 일주를 다닐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저희의 아버지이고
저는 그 사고뭉치 둘째 딸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의 삶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가혹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 오랜 혹한기에 맞서 싸우다 이제 겨우 봄을 맞이한 아버지는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만약 아버지가 평생 넓은 집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아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방 소도시인 작은 집에 살며 매달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와 연금 4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만족했을까요? 아마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토록 초라한 말년을 맞다니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닌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절이 너무 춥다고 또는 너무 덥다고 슬퍼하거나 분노해봤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면 그 80년 내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것이 더 이상한 것인데 우리는 11개월 내내 잘 풀리다가 한 달만 안 풀리면 세상 모든 시름을 껴안고 괴로워합니다. 그냥 그 계절을 받아들이세요. 봄에는 토마토를 심고 겨울에는 마늘을 심듯이 그 계절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렇게 치면 좋은 계절도 나쁜 계절도 없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가을은 가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세요. 세상도 나를 축복해 줄 거예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자존감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존감이 가장 낮은 학생들을 따로 모아 캠프를 열었습니다. 특강 강사로 가게 된 제가 도착한 캠프장의 입구에는 자존감을 위한 힐링 캠프라고 쓰인 배너가 곳곳에 있더군요. 마치 그 배너가 참가자들에게 너희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역시나 참가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강연을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에 쌍꺼풀 수술했어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는 방어적인 태도로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답하며 이어폰을 끼더군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당황스러웠던 저는 강연을 하면서도 이 아이에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저 아이는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캐물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강연 중 청중들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에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마음속으로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든 넌 소중한 아이야. 진심으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잠깐의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그 아이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쪽 이어폰을 귀에서 빼더니 나중에는 나머지도 뺐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선글라스를 벗고 강연을 경청하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건넨 따뜻한 온기가 충분히 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도 축복의 말을 해주면 본자의 결정이 변한다고 하지요. 요가를 하던 시절
생일을 맞은 사람을 눕혀놓고 눈을 감게 한 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온갖 칭찬의 말을 속삭였어요.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황홀해집니다. 사랑과 축복의 언어들이 세포 속까지 깊숙이 침투해 마치 자아가 고급 스파를 받는 것처럼 촉촉해지는 느낌이라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기분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말로 축복하기가 쑥스럽다면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내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행복해지지요. 저는 어린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건강하게 자라렴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리어카를 밀고 가는 어르신들을 보면 속으로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고 식당에서 함께 밥 먹는 가족들을 보면 지금처럼 늘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고요. 아름다운 꽃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줘서 고마워. 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너 참 사랑스러워 라고 속으로 말해줍니다. 또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사망 기사가 나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읊조려 봅니다. 안타깝고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당신이 앞으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빌어봅니다. 언젠가 제 기도가 그분의 영혼에 닿기를 바라면서 만약 좋아하는 이성이 있지만 수줍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당신도 곧 내게 반할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어보세요. 그 사람이 신기나 텔레파시가 없어도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당신에게서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뿜어져 나오거든요. 당신의 눈빛과 미소에 그 사람도 곧 빠져들 겁니다. 밉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심지어 눈앞에서 내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앞으로도 평온하시길 바래요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안아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에 대한 미움이 한결 사그라들면서 그들 또한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전염되는 것이라 싫은 감정은 아무리 애를 써도 티가 나고 여기에 미움으로 맞받아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하트가 뿅뿅 뜨면 나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요. 에필로그 행복, 이상의 자유, 여여하게 산다는 것. 마음스파 프로그램을 겪어보니 어떠신가요?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좀 치유되셨나요? 생각이 많아졌거나 감정의 통증을 느낀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당신 안에 있었던 해묵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명현 현상이니까요. 그것들이 자연스레 비워지고 나면 원래의 맑고 밝은 당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요. 타로 카드점을 본 적 있으신가요? 타로 카드는 총 8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78개의 카드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2개는 블랭크 카드, 즉 아무 의미가 없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다른 카드, 예를 들어 73번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블랭크 카드를 73번 카드라고 생각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란 마치 블랭크 카드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의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을 자유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축적한 수많은 고정관념과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한 핵심 감정, 신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자꾸 스스로의 한계를 긋고 남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조건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인간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이라고 부르더군요. 저 역시 오랜 시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만든 마음 감옥인지도 모르고 그 감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덕분에 먹고 살만해졌고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작했지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며 500명의 삶을 인터뷰한 저였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깊게 들여다본 적이 없더군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통해 나라는 하나의 우주를 해체하고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페루에서 영혼의 씻긴 곳을 받고 사주명리, 타로, 별자리 등을 공부하며 운명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또 심리학, 양자역학, 뇌과학,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도파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좋은 스승님과 도반들을 만나 마음 수행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를 괴롭혔던 수많은 번뇌들이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들과 앞으로 겪을 일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먼 우주에서 내려다봤을 때 좋고 나쁨도 옳고 그름도 아름다움과 추함의 분별도 없는 그냥 그런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든 대상을 볼 때 나의 감정, 고정관념, 가치관 등을 씌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여여하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힘듦이 더 이상 힘듦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온전히 보호해줄 마음의 집이 생기자 저를 둘러싼 마음 감옥은 스스로 녹아내렸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자 80개국을 정처 없이 헤맸던 10여 년의 유목민 생활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지요. 이제 사람들이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내가 있는 바로 여기 라고 답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어딜 가도 천국일 수 있으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저는 그다지 지혜롭지 못해서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하고 아파하고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한 후에야 조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들을 이곳에 풀어놓았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좀 더 쉽게 행복 이상의 자유, 여여함을 누렸으면 합니다.